안녕하세요. 깊은교육학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풀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먼저 이 시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리면 중간에 좀 뭐라고 할까요? 교육학 개론 수준에서 좀 벗어난 문제도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할 테지만 1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법령에 있어서도 법령의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덜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를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보면요. 1번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의 개념입니다.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 교육 과정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만약 우리가 학교의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걸 결과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교육 과정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하면서 사실 요 앞에 부분에서는 별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여기 이 부분이죠.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것과 함께 의도적인 교육 과정은 무엇이 아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아마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식적 의도적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의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세 번째는요. 음, 영교육 과정이죠. 요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 학교 바깥의 것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교육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요. 검사 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검사자 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 자, 여기서 핵심은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자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무엇이 핵심이다? 바로 일치된 평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채점을 하더라도 비슷한 무엇이 나와야 된다? 결과물이 나와야 즉 공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변별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이죠? 바로 이 목적한 바에 얼마나 충실하게 다가왔느냐. 즉 목적이랑 관련된 겁니다. 평가의 목적에 얼마만큼 잘 다가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다? 타당도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객관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함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실용도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실용은 효율에 관한 겁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변별도는 얼마만큼 학생들의 평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자, 3번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 원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육 평가에 있었던 이야기라면 이제 세 번째는 교육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죠.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을 어떻게 자, 요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칭찬한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의 작품을 어떻게 한다? 전시한다. 그럼 이 전시는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상에 해당하겠죠. 상. 자, 그래서 3번, 4번에서 나오는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은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칭찬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바로 상을 주고 칭찬을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혹은 학습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적 강화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부적 강화와 정적 강화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정적 강화는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더 해주는 거죠. 반면에 부적 강화는요.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게 마이너스적 효과인가요? 아니죠. 플러스적 효과죠. 그래서 정적 강화가 답이 될 겁니다. 자, 4번에서는요.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어떤 개념에 해당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고 이것은 교육 사회학의 영역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특정 계급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된다? 힌트를 하나 얻으시고요. 내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자, 하지만 결정적인 건 두 번째 여기죠. 내면화된 이 내면화 문화자본에서 문화자본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르디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르디유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디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 행동 유형과 가치 체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서 문화적 자본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이 교육이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가 계급을 재생산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보실 텐데 첫 번째 1번 아노미는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를 선택하셨던 분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아노미는 어떤 것입니까? 규범과 내적 체제의 균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무엇과 다를 때 그 사회의 체제, 즉 다시 법과 같은 규범과 서로 괴리가 생길 때, 즉 사회의 변화를 법과 규범의 변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낀다? 심리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스마트폰이 막 나오고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제 코인이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실제 현재 금융법들은 그런 코인의 상황들을 따라가고 있나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차이가 벌어져 있죠. 그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아노미적 모습인 거예요. 이번에 쿠레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구나. 사실 쿠레레를 모르시더라도 사실 답은 4번으로 확실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자, 3번의 패러다임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고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과학적 개념으로서 등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디까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도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당대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는 판단하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내면의 기준이 되는 어떤 사상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계속 바뀝니다. 어떤 것에서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천동설이 바로 무엇? 패러다임. 지동설도 무엇? 새로운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라든지 기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4번 답 아비투스가 되고요. 아비투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해본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체계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계급적인 행동 유형과 가치 체계 이것이 바로
아비투스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교수 설계 전략에 해당하는 ARCS 모델의 어떤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죠? 켈러의 이야기죠. 네, 켈러의 이야기고요. 이 켈러가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췄냐면요. 미시적인 측면에서 교수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학습의 어떤 어떤 학습의 동기를 얼마만큼 잘 이끌어낼 수 있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고요. 이런 미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다 사실 순서대로입니다. 어떻게? 주의 집중에서 관련성으로, 관련성에서 자신감으로, 그리고 자신감에서 만족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주의 집중은 사실 주의 환기예요.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이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주의 집중. 그리고 그럼 관심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딱 바로 뭐라고 할까요? 1차적인 어떤 관심을 보였는데 그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학습이 어떤 부분에서 왜 무엇이 관련되어 있고 왜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학습 도구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학생들이 학습을 했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내가 학습을 한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고 내가 학습한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에서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의 필요 조건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조절감의 증대의 기회, 증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과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선명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을 자신감을 고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의 만족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에 무엇입니까? 만족감은 기회의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결과가 만족감으로 오게 되는 거고 이런 기회는 자신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주의 집중이라든지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부분에 학습을 시작하는 교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전 단계에 대한 것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은요, 교수 설계에 대해서 에디보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ADDIE.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에디보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가 분석이고요. 그죠? 분석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D는요. 설계죠,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 D는 세 번째 있는 두 번째 D죠. 두 번째 D는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행과 평가죠.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학습의 목표를 명세화한다는 것은 학습의 목표를 구체적인 어떤 순위와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교수를 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건 설계가 답이 될 것이고요. 중간에 두 번째에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습의 목표의 명세화라든지 그다음에 교수 매체의 선정이랑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은 무엇이다? 어떤 학습을 어떤 교수를 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했다면 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어떤 개발은 이 뒷부분에 있는 학습 목표나 평가 도구나 교수 매체의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교수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이고 이후에 실행과 평가는 단순합니다.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7번은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간단한 네 가지 이론들이 요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귀인 이론에 따르면 그 요소가 외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찾으시면 됩니까? 네, 외적이라고 하는 것과 외적이냐. 그다음에 외적인 게 있다면 사실 외적인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적인 게 있겠죠. 그다음에 안정적이냐. 그럼 여기는 불안정도 있겠죠.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통제 불가능이 반대로 통제 가능한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외적과 내적으로 먼저 한번 나눠 보시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외적과 내적으로 나눠 보면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 요소에는 네. 다시 써볼게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외적 요소는 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이 네 개 중에서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결국 이 안팎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이에요. 교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내부적인, 사람의 내적인 요소를 본다면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능력과 노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과 과제 난이도는 외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거나 혹은 노력이에요. 반면에 외적인 요소는 운이라든지 과제, 난이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능력과 일하는 노력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운이라든지 과제 난이도는 바깥의 것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능력과 과제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본다면 이것은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가 바로 어떤 것이 된다? 안정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노력과 관련되는 건데요. 능력은 내가 통제가 가능합니까? 타고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운이라든지 과제 난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을 타고나는가, 운을 타고나지 않는가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운이 좋다고 어느 날 운이 안 좋고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혹은 운의 총량이 있어서 오늘 내가 100이라고 하는 운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운 100 몰빵하고 나머지 날은 다 빵으로 살겠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자, 과제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어떤 심사위원하고 출제위원한테 가가지고 이번 시험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험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세 가지 영역들은 모두 다 통제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무엇은 노력이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통제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교육 역시 어디에 이 통제 가능한 노력이라고 하는 영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떻게 한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통제 불가능한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이냐 내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적이기 때문에 내적에 해당하는 능력 역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냐 안정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운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과제 난이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현재 고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지원 상황에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시행령 안쪽에 있는 내용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자, 교원의 전보. 교원이 누구면 선생님. 선생님의 전보를 누가 하죠? 국가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합니까? 예, 이건 교육청이 하죠. 이건 교육청의 영역이에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서 노력한다.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이건 역시 누구의 영역입니까? 교육청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서 학교에 제공한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 국가가 해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교원을 보내고 혹은 그 다음에 도구나 교과용 도서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누가 개발한다? 교육청이 개발하는데 교육청이 개발한 것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돼요. 교육청이 개발한 것을 교육청이 평가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4번에 보시면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보셔도 아시겠죠? 원격 수업, 이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지원할 때 학교에서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교육청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찾으셨을 거예요. 2번과 3번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 헷갈리시면서 본다면 3번이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청의 활동이라든지 학교의 활동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좋겠다? 답이 3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자, 9번은요. 교육사회학 영역이고 아예 대놓고 신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교육사회학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신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좀 먼저 보셔야 되냐면요.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측면에서 한번 먼저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에서 사회문화 배우시면 기본으로 나오는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혹은 대학 가실 때 논술 수업 공부해 보셨다면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가장 역할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 어떤 사회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사회의 한 모습들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능론적으로 본다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엇을 기능들을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그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고요. 반면에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갈등, 사회의 요소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사회와의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서 신교육 사회학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여기 갈등론에 속합니다. 자, 1, 2, 3, 4번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주목을 한다. 왜? 이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측면 애들은 어떤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갈등론적 측면에서 지식의 통제 과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통제하는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학교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지식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불평등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는다. 네. 학교 교육을 하면서 학교 교육 안에서 이미 뭐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사회적 성격. 바로 계급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4번은요. 뭐가 나옵니까? 구조, 기능주의.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울까 봐. 예, 하나 준 거죠. 기능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라.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기반해서 본다면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하면서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은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험의 단골 주제죠. 향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 목, 군, 현은 지방이죠. 지방. 지방의 1읍 1교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읍에 하나의 향교를 만든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의 관학이다. 맞죠? 교관으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나 훈도가 있었다. 맞습니다. 중앙에서 와야 되겠죠. 지방에 있으니까.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문묘와 학당이라고 하는 구조. 문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들의 위패들을 모셔놓는 곳이에요. 제일 위엔 누가 있겠습니까? 공자님이 계시겠죠. 공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는 우리 학풍들. 이어갈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균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향교 유생들은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나 황감제, 도기과 등의 시험에 함께 응시할 수 있었다. 아니죠. 어디 건방지게 향교가 성균관과 함께 시험을 봅니까? 성균관은 이 조선시대 때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육기관이었단 말이죠. 향교의 유생들은요. 진사시와 생원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진사시와 생원시를 합격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게 성균관이에요. 그래서 성균관은 하나의 큰 국립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국립대학 밑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바로 향교다. 그리고 그 밑에 초딩 개념들이 뭐다? 어떤 서당이나 학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 뭐 알성시나 황감제나 도기과 같은 것들은 사실 시험에 단독으로 답이 나올 만한 선택지의 내용은 아니고요. 대신 이 성균관생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별시의 일부분으로 알성시, 황감제, 도기과 등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은 어떤 것이다?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성균관은 조선의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받은 사람들, 진사시 합격한 사람들, 생원시 합격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항상 시험 문제 또 나오는 주제죠.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1, 2, 3, 4번에 보면 학습 휴가제, 학습 계좌제, 시간제, 교육 바우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국민의 학력, 자격,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학력이라든지 자격 이수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한다? 확대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학교 교육이나 비형식 교육 등 국가의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학습 이력 관리. 자, 여기서 요게 바로 답과 직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내가 어디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내가 학위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것과 관련된 교육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의 학습 휴가제는요. 이거는 뭡니까? 육아휴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내가 직무를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1년 동안 공부하고 오세요. 뭐 이런 휴가를 주는 것을 학습 휴가제. 자, 2번에 학습 계좌제. 이게 바로 뭡니까? 답이 되겠죠. 어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계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계좌, 은행의 계좌들 혹은 뭐 주식 계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내가 언제 샀고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은 입금했고 어떤 것은 출금했었는지, 그 다음에 입금할 때 입금의 내역들은 무엇이고 출금할 때 출금의 내역들은 무엇인지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게 계좌잖아요. 학습을 그렇게 통장처럼 만들어서 계좌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은 시간제 등록제는요. 어떤 것과 관련되는 겁니까? 이것은 학점은행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과 관련된 것이라 이 부분에서는 어떤 학점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목별이라든지 혹은 어떤 시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다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학점에 대한. 자, 4번의 평생교육 바우처. 바우처는 어떤 것이죠?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이것은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강의라든지 학위를 따기 위한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학교 조직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 행정에 관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교육 행정이 가장 많은 출제 영역,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학교 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은 뭐냐라고 하면서 야생, 관료, 조직화된 무질서, 온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선택지 4개를 보시면 야생 조직과 온상 조직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칼슨의 이야기죠. 네, 나중에 좀 더 다시 이야기하고요. 자, 학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예. 여기서 바로 첫 줄에서 우리한테 뭘 주고 있습니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목적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손 치더라도 왜 그러냐?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람마다 무엇이냐? 성경에도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랑의 방법은 다르니까. 그것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수단과 방법도 분명히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니까 그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것으로 가기 위한 방법도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종이 있었고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책을 보면서 공부해라. 아니다. 참선을 해라. 이런 것처럼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또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 직원들은 수시로 학교를 이동합니다. 예, 전보를 간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상급 학교로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왜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키워드로 밑에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야생 조직과 온상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생 조직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립학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온상 조직은요. 네, 공립학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구성원이 어디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 여기는 학교겠죠. 구성원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뭐 들어가느냐? 조직도 그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원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원을 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선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공립학교는 어떻습니까? 온상조직. 여기는요. 구성원들도 학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예, 동네에 있는 학교 그냥 뺑뺑이로 가잖아요. 그리고 공립학교들도 학생 받을 때 나눠서 받으니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죠. 둘 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로서 야생 조직과 온상 조직이 나오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 조직은 사실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조직을 통합해서 수직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임무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효율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육 관료제랑도 관료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무질서라고 하는 아나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직화된 것이 바로 학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다음과 관계가 깊은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이론은 무엇에 관련된 거냐? 직무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바로 이 직무의 만족과 불만족에서 이미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캐치하셨을 겁니다. 서로 독립된 거예요. 직무가 만족되는 것과 불만족되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각 차원에 존재한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다. 자, 직무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성취나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재밌는데, 어떤 직업에 내가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대인관계, 근무 조건들, 이런 대인관계와 근무 조건들은 환경에 관련된 근무 환경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허즈버그의 동기 및 위생 이론으로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이죠. 뭐 매슬로우의 위계, 욕구 위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최상위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최상위가 자아 실현의 욕구야말로 가장 최상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매슬로우의 것일 거고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와 Y. 물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X와 Y라고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냥 표시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낮은 수준의, 이것은 높은 수준의 욕구에 대한 것이고, X는 성악과 관련된, 여기는 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직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도 써요. 이 직무의 만족과 불만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자, 14번은요. 해당하는 자아 정체감의 개념은 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마샤의 자아 정체감의 구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걸 모르시더라도, 자,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자, 여기서 요거죠.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즉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을 고민을 한다 하지 않는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 자, 근데 고민을 하지 않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은 대신에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 성취, 유예, 유실, 혼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죠. 성취, 그 다음에 유예, 그 다음에 유실, 혼미,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성취와 유예를 나누는 것과 그 성취와 유실을 나누는 것의 차이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보시면 얼마만큼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여를 한다면,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것이 들어간다? 하나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죠. 예. 탐구의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단 내가 해요. 하기는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성취하느냐 유예하느냐, 유실이냐 혼미냐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고 수용하고 내가 실제로 고민을 합니까? 탐구합니까? 탐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3번 유실이 될 거고요. 자,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겠죠. 성취. 네. 내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내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관여하느냐? 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것이다. 그 의사결정을 했느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내가 실제로 탐구를 했느냐?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유예, 여기입니다. 아직 내가 선택은 다 못했어요. 아직 선택은 못했지만 유예는 뭡니까? 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성취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탐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단계인 거죠. 반면에 유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택을 해버렸는데 내가 별로 고민하지 않아. 남들이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제일 나쁜 건 얘입니다. 혼미. 얘는 굉장히 나쁜 애예요. 왜? 탐구도 하지 않고 내가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길 잃은 어린 양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5번 갑니다. 15번은요. 다음의 주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현대 교육 철학자. 자, 오늘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해요. 교육학 개론인데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죠. 이건 개론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의 대표적인 성향이나 대표적인 어떤 이념들을 설명하는 거에서 개론은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교육학 개론에서 개론이 빠진 교육학의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장과 관련 깊은 현대교육 철학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고 있다. 현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중에는 사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100점을 위해서. 자, 교육의 내용은 1차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자, 여기서 나오죠. 사회적으로 그냥 점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잘 보라는 뜻이죠. 사회적으로 발전되거나 형성된 것들로서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종사하는 행위들의 패턴이다. 자, 실질적으로 아주 대놓고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주는 어떤 힌트는 바로 이 뒷부분이죠.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이야말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번에 피터스, 2번에 허스트, 3번에 프레이리, 4번에 마르쿠제라고 하는 4명의 유명한 철학자 4명을 제시해 놨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빼고 3번, 4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3번은 프레이리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분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냐면 문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맹 태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한 무엇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 많이 비유를 하셔가지고요. 교육을 은행에 비유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은 은행이고 잘못된 지식들을 모아놨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은행에 종속되어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은행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아마 이분의 어떤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해요. 이분 브라질 분이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야기하지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실 분이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다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빈민층에서 상류층으로 즉 계급 이동,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봐야 혹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층 이동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여러 가지 발전의 요소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마르쿠제는요. 유태인이죠.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쿠제는 여기서 좀 더 빼서 써본다면 고도 산업사회를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이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성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간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새로운 어떤 신사회주의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어떤 것에 영향을 끼쳤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번과 2번 피터스와 허스트로 갑니다. 사실 피터스와 허스트는요, 초반부에서는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피터스나 허스트 두 분 다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자유주의적 입각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피터스와 허스트에서 이제 둘이 어떤 부분에서 나뉘게 되냐면 후기로 가게 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스는 비슷한 견해를 계속 견지하지만 허스트는 초반에 전반부에 자신이 젊었을 때 했었던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다시 사회 참여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삶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연결되면서 허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5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허스트나 피터스의 자유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프레일이나 혹은 마르쿠제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을 보셨다면 이제 1번과 2번 중에 찍으셨다면 만약에 내가 이 허스트라는 걸 몰랐다면 찍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은요. 교육 행정에 접근해서 교육 인간관계론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자, 교육 행정에서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다?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정서적인 영역과 그리고 비합리적 면에 있어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개인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다.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 유발 요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보시면 여기서 가장 이질적인 건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3번을 골라내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은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개인의 어떤 것이다? 영역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 유발이야. 야, 일 안 하니? 그럼 돈을 더 줄게. 월급을 더 줄게. 오늘 야근하자. 야근 싫은데 보너스 더 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퇴근하는 게 더 좋은데요. 월급을 더 준다니까 더 안 주셔도 돼요. 바로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적 유인가가 바로 이 합리적인 인간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비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3번의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죠. 전문화 집단.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전문가가 되겠지만 이것은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이시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자,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야. 그렇죠. 비공식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규범. 여기는 이제 비합리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서 특히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4번이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17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16번, 17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바로 대놓고 어떻게 하고 있죠? 물어보고 있죠. 자,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답을 바로 고르셔야 됩니다. 1번. 구성원의 성숙도.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이 바로 뭡니까? 이 상황 이론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 그대로거든요. 과업의 구조화 정도. 즉 리더십이 나와서 이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보는 과업,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잘 구조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가. 그래야만 뭐가 될 테니까.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그 일이 잘 이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구성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 이것은 이 3번과 4번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반면에 구성원의 성숙도는 허쉬의 이야기로 써요. 허쉬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위임과 지시로 극단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잘 성숙해 있다면 위임하게 될 것이고요. 구성원의 성숙도가 극도로 떨어져 있다면 지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17번은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8번은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은 이라고 하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선교육령 1차, 2차, 3차, 4차가 나와 있고 선택지에도 1차, 2차, 3차, 4차를 여지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기 전에 한번 잠깐 써보면 1차 조선교육령이 몇 년도? 1915년도.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도. 그리고 3차 조선교육령이 1936년도 맞죠? 1936년도. 그리고 4차 교육령이 1943년도. 거의 해방 직전에 나왔고요. 자, 이것은요. 다 외우지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4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시대적 이해가 필요해요. 아마 고등학교에서 역사 배우실 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물론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 아마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머릿속에 되짚어 보신다면 이건 이미 공부하신 분들 시험 봤으니까요. 자,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6년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5년 혹은 4년으로 할 수 있다. 이 6년으로 한다는 것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정보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나옵니다.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라고 해서 대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 등장하는 건 언제다? 2차 교육령일 때다. 조금 길게 설명드려보면 1번 같은 경우에 1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든 직후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선의 교육을 탄압하겠습니까? 조선의 교육을 부흥시켜 주겠습니까? 탄압하겠죠.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사학 탄압입니다. 왜? 관학은 일단 갔잖아요. 조선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관학은 없어. 그래서 이제 사학을 얼마나 탄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2차 조선교육령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상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산업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각각의 어떤 공업 발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운동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하게 돼요. 일본도.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 운동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유화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화책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를 잘 대해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배우죠? 우리가 민족 분열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앞에서는 괜찮은 듯 혹은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별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학을 탄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립대학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족적 요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일본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 가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학령에 의해서 예, 경성 제국대학이 등장하게 되죠. 자, 3차 교육령은요, 1936년,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본이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시체제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군가 총동원령을 내리기 전에 있었던 모습으로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글 교육을 어떻게 하고요? 못하게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라고 하는, 그래서 뭐 천황폐하에게 바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본의 황국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차 교육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4차 교육령은요, 바로 전쟁 막바지 이제 갈 때까지 간 일본이 어떻게 한다? 민족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와서 전쟁에 총동원하려고 했었던 시절이고요. 이때 핵심은 국민학교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국민학교로 계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사학 탄압이 나오면 1차, 한글 교육 폐지라든지 황국 신민화가 나오면 3차, 국민학교가 나오면 4차, 대학령이 나오면 2차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평생 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령이 나와 있는 것들이 아마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봤냐 읽어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답을 고를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기억 맞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서 1급이 제일 좋은 거죠. 자, 니은에 보시면 평생교육사 2급은 대학 수준에서 평생교육사 3급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각각 양성한다. 요것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대학 둘 다 어떤 것입니까? 둘 다 대학 수준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있다면 뭐냐면 대학 학점에 관련해서 관련 학교의 학점이 30학점이면 2급, 그 다음에 3급은 21학점이 됩니다. 이 학점의 차이는 좀 있고요. 대학을 나왔냐 전문대학을 나왔냐로 나누어서 2급과 3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점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대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점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갈 때에는 이제 특정 학위, 뭐 박사 학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은 2급을 딴 이후에 아마 실무 경험과 같은 것들이 이제 5년 이상 있고 다음에 시험이 되면은 1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20번.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 재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교육 재정. 그래서 교육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좀 내용적인 면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보기 자체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상식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1번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보통교부와 특별교부 나뉜다.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네요. 옳아요, 이거. 교육부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교육부는 정부 산하의 부처이고 그 회계에 있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당연히 예산에 해당할 테니까 얘도 맞습니다. 교육부의 일반 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건 이제 교육부가 이 부분은 모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3번은. 물론 내용적인 면을 아신다면 이것은 맞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는데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뭐가 없으셨다면 선행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접하셨을 때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모를 수 있어요. 일반 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다. 지방에 돈을 주는 게 많은 것인지 지방에 안 주는 것이 많은 것인지. 근데 이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교육부 밑에 국가에서 다 모든 산하의 지역들은 다 지방이에요. 4번에 보시면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자, 일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도 어디가 클까요? 일반이 큽니다. 자,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육비 특별 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지방마다 좀 다른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미미합니다. 미미.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아마 3번과 4번 중에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3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하시고 3번을 할까 4번을 할까 해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비중이 큰 가장에서 본다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돈을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 지방의 교육청 산하의 모든 예산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줘야 되는 거니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방세에서 걷어들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돈은 지방에 있는 각각의 교육청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을 테니까. 3번은 상식적으로 이건 맞구나.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서 4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고 실제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서울이 뭐 이제 한 3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좀 미미한 비중들 10% 이하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더러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이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15번과 같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어떻게 보면 7급이나 임용에서 나올 법한 교육학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던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나 하면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면서 생기는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로서 어떤 심도 있는 공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9급에서 이제 우리가 100점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냥 한 문제 정도의 미스를 허용할 수 있는 고득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학 개론 수준의 공부만 충실하게 잘 하시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